5페이지 챕터 2의 부동산 투자 양가로 1번의 자산담보부 증권 뭐였어요? 금융회사나 기업들이 갖고 있던 그 채권들 얘가 유동화가 안 됐죠. 그러니까 SPC 특수목적회사 세우고 걔네들한테 넘겨요. 그럼 걔네가 그거 유동화시키고 현금 흐름 정리하고 신용보강을 통해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해서 갖다 판다. 맞아요? 페이스루 방식, 패스스루 방식. 패스스루 방식은 주식으로 발행돼서 위험이 투자자에게 전가되어지고 페이스루 방식은 채권 형식으로 발행돼서 위험이 전가되는 게 아니라 매달 원리금을 지급한다. 이때 이러한 비용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채권에서 발행하는 이자가 대체한다라는 게 ABS의 특징이었어요. 자, 볼게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증권화하는 것을 말한다. ABS는 자산 자체 현금 흐름에 차가 나요. 이 자산 자체 현금 흐름이라는 게 그 고객들에게 은행 담보대출해주고 이자 받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걔를 차가 나요. 이를 자산의 소유자로부터 분리하여 특수목적 회사인 유동화 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 전문회사는 그 자산을 담보로 ABS 증권을 발행한다. 이 얘기였죠. 네, 그래서 뒤로 넘어오시면 그림 2-1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놨네요. 그렇죠? 자, 계속 양가로 2번에 주택저당증권 MBS는 ABS랑 똑같았어요. 네, 어떤 차이가 있었다? 그 자산들이 ABS는 모든 자산을 다 할 수 있었지만 MBS는 저당 대출과 관련된 자산만 가능했다. 모기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림 2-1이랑 그림 2-2 차이를 보면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뭐 어떤 차이가 있다? 채권을 양도했죠. 그림 2-1은. 근데 그림 2-2를 보면 주택 저당 채권이에요. 그냥 채권은 안 되고 주택 담보 저당 채권, 모기지만 가능했다. 그래서 그 M이 모기지라고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넘어오셔서 7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리츠예요. 리츠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이 자금을 부동산 및 관련 사업에 투자한 후 투자자에게 배당을 통해 이익을 분배하는 회사래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 머리 아파지는 거 정리 한번 할게요.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리츠하고요. 그렇죠? 요 리츠하고 부동산 펀드하고요. 그냥 펀드하고 요 세 가지 갖고 엄청 힘들어하세요. 자, 제일 큰 애예요. 누구? 리츠랑 부동산 펀드를 카테고리로 묶는 애가 그냥 펀드의 카테고리예요.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펀드는 우리 앞서서 뭐라 그랬어요? 투자자들한테 돈 모아서 맞죠? 얘를 누가? 운용자가 투자자고 운용자가 운용을 통해서 나오는 성과를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게 펀드였어요. 이때 이렇게 운용자와 투자자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 우리 증권사 이랬었죠. 그렇죠? 매매업자, 판매업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하는 거고 운용자가 자산운용사가 되는 거고요. 요 성과를 분배하는데 누가 꼈어요? 신탁 회사가 꼈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펀드였는데 이렇게 펀드를 발행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 보자 그랬어요. 맞죠? 신탁을 설정해서 하는 거. 그러면 누가 있다? 수익자, 총회가 있다. 왜? 수익을 배당 받아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투자 회사의 성격으로 설립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럼 투자 회사로 설립했으니까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있다? 주주 총회가 있다. 이사회와 같은 똑같은 회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리츠는 뭐래요? 투자 회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펀드죠. 부동산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 증권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어떤 형식으로? 회사 형식으로 설립된 부동산 펀드 바로 리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동산 펀드도 뒤에 넘어가서 부동산 펀드에 대한 개념이 나오면 보통 그래서 리츠랑 부동산 펀드를 구분하는 게요. 개념은 똑같아요. 둘 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고객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나온 성과를 분배하겠다, 배당하겠다. 개념은 똑같은데 리츠는 어떤 형태? 투자 회사의 형태로 설립한 걸 리츠라고 부른다 이 소리예요. 됐어요? 네. 뒤에 가서 부동산 펀드 얘기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정리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리츠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이 자금을 부동산 및 관련 사업에 투자한 후 투자자에게 배당을 통해 이익을 분배하는 회사이다 이 소리죠. 이게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증권에서 50%를 초과를 부동산에 한다. 얘는 펀드라고요.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리츠는 그 하위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리츠의 지분은 어떤 지분이겠어요? 그러니까 지분증권이죠. 맞죠?
지분증권, 회사니까 지분증권이죠. 회사의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당을 주는 거고, 신탁 형태는 뭐예요? 그럼 여기서 발행하는 증권들은 수익증권이에요. 회사의 소유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증권이라고요. 이해돼요? 예. 수익증권과 지분증권의 차이도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회사의 소유권을 갖냐 안 갖냐. 회사의 소유권 없이 이자만 받겠다 수익증권이에요. 채권하고 흡사해요. 하지만 회사의 소유권을 인정받고 그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겠다 지분증권. 됐어요. 그러니까 리츠의 지분은 지분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죠. 권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애들은 다 상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확보되고 일반 투자자들도 소액자금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자가 돈 모아서 이렇게 해서 리츠 설립해버리면 또 리츠의 이 수익증권을 또 사람들이, 리츠의 지분증권을 사람들이 또 사고 팔고 할 수도 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예. 개념이 여기서 딱 안 잡으면 계속 혼란스러워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8페이지. 부동산 투자 분석. 그럼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뭐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세 가지였다. ABS, MBS, 그리고 요 리츠. 부동산 펀드는 뭐예요? 간접 투자 증권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대한투자에서 너는 좀 빠져줘. 이 소리예요. 그죠? 요게 아주 새로운 형태다 이거예요. 새로운 형태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냐 이건데, 얘는 8페이지랑 9페이지를 동시에 봐보세요. 8페이지에 있는 양가로 이번에 비율을 사용한 투자 성과의 측정하고 9페이지에 있는 현금 흐름 예측에 의한 투자 성과 특정. 이 두 개의 제목부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9페이지부터 보세요. 현금 흐름 예측에 의한 투자 성과의 측정은 어떤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부동산에 10억을 투자했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로 나한테 20억을 주겠대요. 우와, 엄청 많이 주네. 너무 좋아요. 이게 1번 케이스예요. 2번 케이스도 10억을 투자했어요. 얘는 12억밖에 안 주겠대요. 그러니까 별로 안 주네. 나 1번에 투자할래. 하고 봤더니 1번은 투자 기간이 30년이에요. 얘는 투자 기간이 10년이에요. 또는 얘는 투자 기간이 똑같이 얘도 30년으로 볼게요. 둘 다 똑같은 30년이었는데 1번은 뭐냐면 이 20억을 언제 가치로? 얘 30년 후에 그때 돈의 가치로 20억 줄게 이 소리고, 얘는 12억은 뭐냐면 30년 후에도 네가 만약에 나에게 이걸 받는다면 이 돈은 12억, 지금 가치로 12억을 가질 거야 이 소리예요. 만약에 시장 수익률이 10%라면 이거 10억을 10%에 30으로 할인하면 20억이 아니라 훨씬 더 작아질 거라고요. 그죠? 1.01에 30승을로 10억을 나눠보면 훨씬 더 작은 숫자가 나올 거예요. 뭐 12억보다. 이게 뭐예요? 화폐 시간 가치예요. 시간이 지나면 물가 상승률만큼 화폐 시간 가치가 훼손되어지죠. 그러니까 은행 이자율이 예를 들어 10%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단순 계산으로 10억 넣어서 1년 있으면 11억이죠. 그 다음에 뭐 12억 1000, 뭐 13억, 14억. 10년만 넣어도 최소한 10억이 20억은 될 거예요. 10%씩 이자 계속 주니까. 맞죠? 근데 30년 지났는데 20억 주겠다는 거니까 얘가 훨씬 더 손해 많이 보게 하는 거죠. 얘보다 상대적으로. 얘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예요. 투자 수익률이. 이러한 걸 고려하는, 즉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식이 방금 설명드린 양거로 2번이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게 이 1번이에요. 얘를 우리가 현금 흐름 예측에 의한 투자 성과 측정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고, 비율에 의한 방식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됐어요? 얘네도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1차 정리는 이 정리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하나 디테일 볼게요. 8페이지 비율을 사용한 투자 성과 측정. 음영 1번의 단위 면적당 가격. 제곱미터당 100만 원, 100제곱미터면 1000만 원, 뭐 이거죠. 1억. 100만 원 곱하기 100제곱미터니까 1억. 2번은요. 수익 환원율이에요. 수익 환원율은 매달 받는 이자를 투자자 요구 수익률로 나누겠다 이 소리예요. 그냥 옆에다가 뭐라고만 줬냐면 R분의 NOI 이렇게만 적어두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요 NOI가 뭐냐면 이게 순 영업 이익. 이게 net operating income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을 해서 들어오는 인컴의 순가격. 그래서 순영업이익, 순영업수익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순영업수익이라는 건 쉬운 예시로 그거예요. 월세. 상업용 부동산. 그래서 1년 동안에 내가 월세를 얼마? 1000만 원을 받는다.
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치는 1억이 되겠죠. 1000만 원 나누기 0.1이니까. 그럼 1억이 되겠죠. 1억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은행에다가 1억 입금하고 은행 이자율이 10%면 1년에 이자 얼마씩 준다? 1000만 원씩 준다 이 소리잖아요. 맞죠? 이 얘기를 그냥 말만 어렵게 바꿔놓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R분의 NOI가 뭐다? 부동산의 가치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방법들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들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살지 말지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보세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R분의 NOI로 계산했더니 부동산의 가치가 1억이에요. 근데 지금 부동산 얼마에 팔겠다? 2억에 팔겠대요. 산다 안 산다? 안 사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내가 이 부동산을 샀을 때 적정한 가격인지 아닌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겠다라는 건 투자 의사 결정을 하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영업 수익에 의하면 이 부동산의 가치는 1억인데 2억에 팔겠다니까 안 사는 거예요. 난 최소 1억이거나 또는 뭐 이자나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9억이 아니라 9천만 원. 이 정도 돼야지 살 거야. 이거죠. 요게 여기 나와 있는 수익 환원법이에요. 3번에 있는 에쿼티 배당률은요. 분모에 들어가는 게 최초 순투자금이고요. 분자에 세전 현금 흐름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세전 현금 흐름 나누기 최초 순투자금. 그 하단에 전부 다 예시로 조금씩 간단히 나와 있으니까 한 번 정도만 보세요. 4번에 부채 부담 능력 비율이죠. 그렇죠? DCR이라고 하는데요. 네가 돈 빌려가서 그 월세 나오는 걸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니 없니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감당할 수 있다면 살래. 어차피 오를 테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게 DCR이죠. 그래서 걔는 9페이지 넘어가면 상단에 맨 밑에 예시가 나오죠.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게 차입 상환액이에요. 그렇죠? 차입할 때 얼마씩 상환해야 되냐. 그리고 분자에 들어가는 게 초년도 순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 빌려서 갚아야 될 돈을 분모에 깔고 이 부동산에 나오는 이익을 분자로 올려서 이 비율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익이 커야 되니까 1보다 커야지 투자하겠다 이거죠. 1보다 작으면 다른 데서 돈 빌려갖고 이거 메꿔야 된다는 거예요. 대출 이자도 못 낸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DCR.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비율만 사용한 거예요. 뭐를 고려하지 않는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에 양가로 3번의 현금 흐름 예측에 의한 투자 성과의 측정. 여기도 1번에 보면 수년제 가치 NPV죠. 나간 돈 들어온 돈 합쳐갖고 누가 들어오는 돈이 나간 돈보다 많으면 투자할게. NPV예요. 양가로 2번에 PI예요. 그렇죠? 마찬가지 나간 돈 들어온 돈인데 분자 분모에 놓고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나간 돈이 분모에 들어오는 돈이 분자에. 그러니까 분자가 커야지 들어오는 돈이 많아야지 좋은 거죠. 그러니까 1보다 커야지 좋다 이 얘기예요. PI는. 내부 수익률은 IRR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내보낸 돈하고 내가 들어온 돈을 일치시키는 이거예요. 요 10% 찾아내는 거. 요 10%. 그러니까 나간 돈이랑 들어온 돈이 일치시키려면 즉 지금 10억이고요. 30년 후에 20억이 되는 이 할인율은 몇 프로니? 이걸 계산하는 게 IRR이라 이거예요. 마지막 4번은 조정된 내부 수익률. 그 위에 있던 내부 수익률에 투자 수익률을 한 번 더 고려하겠다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요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 1과목의 부동산 파트 있죠? 1과목에. 거기에서 엄청 자세하게 다뤄요. 그러니까 아마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은데? 라는 기억에 남으시는 분들은 1과목에서 보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과목에 있는 부동산 파트에서 이 내용 꼼꼼하게 한 번 더 확인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계속 넘어와서 10페이지에 섹션 2에 있는 부동산 개발 금융이에요. 자,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부동산 개발 금융도 제가 간단한 형태를 조금 설명을 하고 나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금융이 이제 PF라고 부르는데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뭐냐면 우리 이제 차주라고도 부르고요. 사업주죠. 그러니까는 이게 따지고 보면 모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안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기업이나 마찬가지고 얘가 뭐를 설립하냐면 자회사를 설립해요. 근데 이 보통 모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면 이 둘의 연결 재무제표를 써서 자회사의 성과가 여기로 오기도 하고 자회사의 부채가 모기업과 연계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PF에서 가장 큰 특징은 모자 간의 인연을 끊었다 이거예요. 자회사를 설립을 하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는 다 줄게. 하지만 네가 망하면 나는 모른다니 이거예요. 재무제표를 단절시켰다라는 게 PF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 자회사를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 PF 회사 이렇게 불러요. 됐죠? 근데 이 회사가 뭐 하냐면 부동산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이 들어갈 거예요. 특정 지역에
개발 이익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익이 높으면 항상 뭐도 높다? 리스크도 높은 거죠. 그러니까 모기업이 문제가 생겼을 때 차주, 모기업 자체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분리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모기업의 신용도가 너무 낮아서 부동산 개발하려면 뭐 필요해요? 대출 필요하죠?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나 니네랑 인연 끊고 자회사 세워서 순수하게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나한테 대출할 사람들은 여기 보지 마. 나 쟤랑 상관없어. 뭐다? 이 부동산 개발에서 나온 수익만 보고 나에게 투자 좀 해줘. 그럼 내가 니네들에게 뭐를 그 수익 분배를 더 많이 해줄게. 리스크 높으니까 리턴 당연히 높아가야죠. 이 대출자들에게. 요렇게 만드는 게 PF예요. 그러다가 부도 싹 나면은 어떻게 된다? 기존에 개발하던 부동산 개발에서의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만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대출해준 채권자들이. 채권자가 이거 망했다고 해서 야, 돈 갖고 와. 여기 찾아가 봐야 문전박대 당한다고요. 왜? 둘의 사이를 끊었으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PF예요. 부동산 개발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이 수많은 부동산을 모기업 하나가 개발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모기업 자체의 구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주 수익성이 좋고 성과가 높은 부동산 개발을 실행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그 부동산 개발 금융 방법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